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교대 장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주자서 절요와 퇴계학입니다. 주최 측의 이번 학기에 보면 이황의 퇴계학 4권의 저술로 만나다 해서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이 주자서 절요인데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책하고는 다른 게 이 책은 퇴계 선생이 주자의 그 문집을 나름으로 그 요약본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신 건데 퇴계 선생의 이제 주 저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과연 남은 책을 편집한 게 이제 자신의 주저로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제가 부제로 주자를 향해 주자학을 넘어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주자를 향해라는 말은 주자 문집, 주자 대전 자체를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퇴계니까 핵심이 자기 학문의 그 중심이 주자에 있고 그래서 주자를 향해 이렇게 붙였죠. 그 다음 주자학을 넘어 하는 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자서 절요라는 책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책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주자를 넘어선 퇴계 나름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1130년에 그 주자가 태어나고 1501년에 퇴계 선생이 태어나시니까 한 400년 조금 덜 되는 그런 시기 격차가 있는데 사상적으로는 두 분이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이황 초상화에서 제가 물음표를 해 두었는데요. 너무 딱딱한 얘기니까 좀 재미난 얘기 하고 넘어가자 싶어 갖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 주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우리나라 1000원짜리에 나오는 퇴계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초상화가 복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냥 의미 없이 보고 지나가는데 퇴계 선생 제자 중에 학봉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성 김씨 출신의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학봉 선생의 그 퇴계 선생 은행록에 보면 선생이 평소 어떤 복장으로 계셨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취려라는 제자가 복권과 시미를 만들어 보내자. 여기에 쓰고 계신 모자가 복권이고 입고 계신 옷이 시미입니다. 선비들의 복장이죠.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복권은 승려가 쓰는 것 두건 같아서 쓰기에 편치 못한 듯하다. 이에 시미를 입고 정자관을 쓰셨다. 정자관이라 하는 것은 5,000원짜리 그 지폐에 그 율곡 선생이 그 쓰고 계신 삐죽삐죽한 그 모자가 정자관입니다. 정자 선생께서 평소 쓰셨다 해서 정자관이라 하는데 나이 드신 뒤 홀로 계실 때에도 이와 같았는데 손님이 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셨다. 쉽게 얘기하면 퇴계 선생이 당대의 이 복장, 이 모자를 쓰고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작가분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증을 하지 못해서 이 복장으로 이렇게 그려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퇴계 선생도 율곡 선생이 쓰고 계신 그런 정자관을 쓰고 평소 계셨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자서 절요라는 책이 먼저 어떤 책인가를 한번 보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자서를 그 요지만 뽑아내 갖고 만든 편집책입니다. 퇴계 선생이 이 주희의 문집인 그 주자 대전, 주자 전서, 주자 문집 또는 어떤 책에 보면 이 호를 따 갖고 회암 선생 문집 이렇게도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의 요점을 절록한 책이라 해서 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내용의 대략 한 30%를 발췌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전체 내용 중에 이 서간문, 주로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는 안 들어가냐 하면 다른 형태의 편지글 외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경전들이 간행이 많이 되는데요. 세종 7년에 본격적으로 이 간행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갖고 1427년 세종 9년에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간행이 되는데 이 책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추자대전하고 짝을 이루는 그 추자학자들이 필수로 보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성리대전에는 추자 이전에 주로 북송대의 유명한 학자들, 주돈이, 그 다음에 이제 장횡거, 이정 이런 분들의 그 저작 중에 중요한 부분을 편집한 책이 성리대전인데 이 책이 1427년에 나왔는데 무려 1543년, 100년도 더 지나갔고 추자대전이 간행이 되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추자대전이라는 책의 간행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게 굉장히 늦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성리대전이 추자하기 나라라 하는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상하게 늦게 나왔는데요. 한번 나온 뒤에는 이 책에 대한 연구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불길을 지핀 분이 누구냐 하면 퇴계 선생입니다. 이게 보면 추자대전이라는 책이 있고 추자대전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자대전에 나오는 의심난 구절들을 풀고 주석서입니다. 차이집보는 주차집보라 했는데 추자대전 차이집보의 그 줄임말입니다. 이 화서 이항로 선생과 또 그 문인들이 이제 편집한 건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그 추자서에 대한 고증이 거의 완벽하리만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히려 그 중국에서 복단대학의 그 매나 주치성을 가진 동양학자가 중심이 돼가 이 주차집보에 대한 중국어 그 연구 작업, 편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퇴계 이후에 추자대전에 대한 그 연구들이 우리 조선 사회에는 엄청나게 그 번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었고 이 추자대전 그 전서와 관련해서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책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중국에 뭐 사신 일행으로 가면 뭐 들어 사와가 그게 이제 민간에 도울 수는 있겠죠. 근데 국가에서 찍어 갖고도 이게 반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분량도 많죠. 공부하기가 참 책이 없으니까 애를 먹습니다. 근데 1543년에 퇴계 선생이 마침 전설사수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이때의 중종의 명에 의해서 처음으로 추자대전이 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이 될 때 이걸 한번 교정을 보자 건의를 했는데 그 일을 직접 누가 맡게 됐냐면 퇴계가 맡게 됐습니다. 근데 퇴계의 연보를 보다 보면 거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퇴계가 뭐를 하느냐 하면 벼슬을 관직을 거의 사퇴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바로는 퇴계가 그토록 관직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내밀한 사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추자전서를 공부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우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을 깊이 침잠하느냐? 13년간을 침잠합니다. 그래서 56세 때에 이 추자서 저료라는 책, 그 추자 문집을 보고는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자기대로 편집해낸 추자서 저료를 1556년에 편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퇴계가 이제 늘 제자들에게 말하면 이 책만 읽으면 그 추자전서만 읽으면 가슴 속에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가 더위도 내가 저절로 잊게 된다. 그런데 어찌 다른 병이 깃들겠나 할 만큼 이 책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생의 학문적 삶에 그야말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추자서 저료 나온 거에 보면 서문이 없어요. 왜 보면 이 편집회가 나올 때에
서문이 그때에 안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있어도 제자들이 모르고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태계 선생 문집에 보면 이 서문을 이 서에 보면 실어 놓은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떤 마음에 그걸 편집을 했는가 하는 걸 적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것이 아주 없거나 겨우 조금 있을 뿐이므로 이를 얻어본 선비가 적었다. 그래가 이제 1543년에 중종이 교서관에 명하여 이 책을 인쇄해서 반포하게 하였다. 나는 비로소 이런 책이 있는 줄 알고 구하여 얻었으나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서신은 각각 사람들의 제품의 고화, 서신은 주자서에 있는 것 중에 편집글만 모았다 했죠. 그래서 그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 실린 사람들의 각각 재질이나 그런 품성의 고화, 높고 낮음과 학문의 얕고 깊음에 따라 증세를 살펴 약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런데 책의 규모가 워낙 광대하여 다 살펴보기가 쉽지 않고 등재되어 있는 제자들의 문답에도 득실이 있다. 학문을 배워가 오히려 잘못된 이론 같은 초학자들이 보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선회가 편집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체로 사람이 학문을 하면은 단서를 발견하고 흥기되는 곳이 있어야만 이로 인해 발전할 수 있다. 뭔 말씀이냐 하면 공부를 할 때 옛날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단서입니다. 어떤 책을 먼저 공부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근데 그 단서를 열어줄 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서신에 있는 말들은 그 당시에 사우들, 친구들 사이의 좋은 비결을 강론하여 밝히고 공부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나 사람의 뜻을 발견하고 사람의 마음을 진작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나는 나이 늙었고 병들어 궁벽한 산중에 있으면서 전에 배우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성인의 영혼을 깨닫기 어려움을 개탄하였다. 그런데 구구하게 단서를 발견하였던 것은 내가 병들고 궁벽한 산중에 있었지만 공부하는 그 자세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은 실로 이 글에 힘입음이 있었다. 퇴계가 주자 전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이 서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558년 4월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편은 주자의 글씨고 오른쪽 편은 퇴계의 친필입니다. 이 퇴계가 얼마나 주자를 존중했나 하면 그 일설에는 주자의 그 글씨까지 모각된 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경모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성록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기록이죠. 이 1558년에 태계가 주자 선생의 그 편집글을 모아갖고 한번 편집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 본인이 이때까지 제자들이나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주고받은 주로 학문을 논하는 그 편집글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피는 기록을 보기 위해서 따로 모읍니다. 이 책이 자성록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 교수님이 이쪽에 전문가셔서 이 4가지 책을 정하신 걸로 아는데, 주자 그 전설을 편집한 이 주자서 저료라는 주서 저료라는 책을 뽑은 거는 태계 학문 형성에서 이상 책이 없기 때문에 합당한 그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면에서 누가 반론해가 그래도 본인이 지은 게 아니잖아. 본인이 지은 거로 이걸 대체해라 라고 하면 아마 대체할 만한 책이 이 자성록입니다. 태계 선생 스스로의 편집글이니까요. 근데 이 책도 1558년에 그 편집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태계 선생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겸손함이나 성실함,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록 서문에 보면 옛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천이 따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서였다.
지금 친구들과 학문을 강구하느라 서신을 서로 나누면서 한 말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이미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겠다. 그동안 옛 상자를 뒤져 보존되어 있는 편지 원고를 뺏겨서 옛날에는 그 편지 한번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이도 귀하고요. 그래서 아마 초고를 어디에 이렇게 쓸 거예요. 띠지 같은 데 이렇게 쓰고 그거를 정식으로 정돈되면 이 한지에다가 적어 갖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보낸 편지는 그 받는 사람에게 있지만 원본, 그 초고는 자기 집에 이 박스 같은 데, 상자 같은 데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자를 뒤져 갖고 내가 보냈던 그런 편지 원고를 뺏겨가 책상에 두고 때때로 펼쳐보면서 이거를 자료로 해가 내가 자주 반성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태계 사상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준 책 해가 인풋, 이 영향을 받은 책 하면 주자대전하고 이것도 아마 여기에 이번 주제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신경부주라는 이 두 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아니겠나 학문이나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웃풋 할 때 그래서 태계로부터 이렇게 나왔는 것이 있다면 주자서 저료는 본인 그 저작은 아니지만 이제 주관적 관점을 갖고 이 편집을 했으니까 넣을 수 있고 성학십도 그다음 자성록 이런 책들을 들 수가 있죠. 이 우리나라 학문이 특히 서구권 학자들이 연구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영어로 된 책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료가. 근데 이제 성학십도는 이 마이클 칼턴 교수가 번역을 해가 꽤 알려져 있는데 그 외의 저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2015년에 그 하와이 대학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포 출신의 학자인데 에드워드 정이라는 분이 이 태계 자성록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일본어로도 이 또 자성록이 번역이 되고 해서 아마 앞으로 태계학 연구에 있어서 이 자성록이 해외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자서 저료가 학계에 끼친 영향은 뭐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편저이지만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에 조선시대에 이만큼 큰 영향을 끼친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차례로 나오는데 사실 다 하면 8차례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총 4차례나 이 책이 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저명한 그 성리학자인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사람도 승려 생활을 처음에 했는데 환속하고 공부를 처음 할 때에 이 주자서 저료하고 태계의 자성록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갖고 성리학에 더욱 매진하게 되고 구마모토 학파를 그 개창한 오스카 다이아 같은 경우도 이 원래는 양명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태계의 자성록을 읽고 이 주자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 40년 세월 동안 이 주자서 저료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나바 우사이 또 이나바 목사의 그 부자 관계인데 이 부자 간에서도 이 주자서 저료를 일과로 해서 이렇게 매일 읽는 규약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할 만큼 일본에서도 퇴계가 편집한 이 주자서 저료가 일본 성리학 연구에 엄청난 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한 개는 일본판이고 한 개는 그 한국판입니다. 어떤 게 일본판 같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우측이 일본판입니다. 이 좌측이 한국판입니다. 제가 이제 퇴계 선생의 그 리더십 강의를 가면 한 번씩 그 퇴계 선생 리더십 강의를 특강을 외부에 한 번씩 합니다. 할 때에 성김과 배려의 리더십이라 하면서 퇴계가 평소 그 상대를 배려하고 또 성김의 자세로 산 그렇기 때문에 의에 보면 그들의 존경과 또 통솔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이 사례를 드는데 그런 사례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봉 기대승과 함께 그 논변을 펼친 거죠. 32세 되던 신진학자 기고봉을 58세 당시에 그 성균관 대제학으로 있던 뭐 지금으로 하면 국립서울대 총장쯤 되는 자리겠죠. 그 퇴계가 처음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 기고봉의 어떤 당찬 도전을 받죠. 기고봉이라는 분이 학문적으로, 이 기질적으로 굉장히 당찬 분 같아요. 이 글 남은 걸 보면. 그래서 그 퇴계 선생하고 만나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어떤 그 퇴계 선생의 그런 학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퇴계의 그 천명도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적을 했죠. 그걸 이제 퇴계가 듣고 기고봉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내 그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걸 나도 들었다. 우리 같으면 이 괘씸한 인간이 있나 이렇게 나갈 건데, 내가 생각해도 뭔가 거기에 찜찜했는데 당신의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 싶어 이렇게 고쳐봤는데 이러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58세의 노학자 퇴계가 32세의 기고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사칠론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사단 칠정설의 그 첫 그 발단이 되는 글이죠. 근데 우리 같으면 받고, 아이고 선생님, 지난번에도 좋지만 이번 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갈 건데, 기고봉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해서 또 보내고, 가고 오고 이게 무려 몇 년요? 8년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 이 퇴계의 겸허함, 또 퇴계의 어떤 그런 배려심, 이런 사례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면을 오늘은 이 주자서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퇴계가 인품으로 기고봉을 그렇게 감싸고 인정하고 키웠던가? 그것만 아닐 것 같아요. 퇴계 인품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갖고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해야 되는데, 퇴계가 말씀은 온화해도 다른 학자들, 대표적인 게 남명조식과의 어떤 그런 일화들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남명의 어떤 글풍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되게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자 기고봉의 학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인정했을까? 이제 그 내면에는 제가 볼 때는 주자전서라는 게 있다라고 보죠. 이제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퇴계 선생이 기고봉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비록 만나고 싶었던 소원을 풀기는 했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것 같아 미처 이야기를 깊이 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래도 서로의 의견이 흔연히 일치하는 곳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만남에서, 첫 만남에서요. 그 뒤 친구들을 통해 그대가 나의 사단 칠정설에 대해 논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도 제 의견이 온당하지 못함을 병되게 여겼는데, 그대의 비판을 받고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의 바람은 이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바람은 기를 겸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다라고 고쳤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왕복 서신이 별도로 이제 책으로 인쇄되어 나온 그 내용입니다. 퇴계와 고봉의 왕복 서신집이죠. 그런데 고봉의 이 일대기를 보면 추자대전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고봉이 젊은 시절 퇴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주자대전을 숙독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미 3권으로 된 발췌 요약본을 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주자서 저료와 마찬가지로 이 고봉이 주작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는 그 안내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고봉의 연보에 보면 1557년 퇴계를 만났을 때가 58년이잖아요. 그 한 해 전에 31세 때에 이미 그 송정황이라는 사람의 그 발문까지 받아갖고 책을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퇴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주자대전이라는 이 책이 제대로 반포까지 반질이 안 되어 있던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못 봤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고봉은 그거를 구해갖고 자기가 요약본까지 스스로 만들어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같이 읽은 사람끼리는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오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에는 있는데 실제 책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서재학자 윤병태 교수가 일본 내강문고에서 이 책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진 많은 책들이 일본에서 거꾸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삼국유사도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육당 최남선이 일본에 가갖고 일본에서 오히려 그 책을 동경대학에서 일본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고전서로 표현했던 책 한 권을 사와가 연구한 게 우리나라 삼국유사 연구의 최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고봉의 책도 윤병태 교수가 1975년에 그 일본에서 발견해갖고 이거를 영인본으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주자물록하는 이 내용이 고봉이 주자 이 책을 보고 퇴계는 주자를 뭐라 했어요? 주자저료라 했지만 고봉은 주자물록이라고 달았죠.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한 거죠. 하나는 퇴계판이고 하나는 고봉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 뒷시대에 얼마나 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는가 하는 걸 제가 몇 개만, 이 대구 쪽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낙제 서사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지역의 17세기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어떻게 보면 대구 출신의 사람 둘을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낙제 서사원 선생하고 모당 손천울 하는 이 두 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낙제 선생이 이 계명대학에서 가까운 이 멀지 않은 곳에 그분의 그 공부처하고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1613년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죠. 1592년에 임난이 일어났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인 모당 손천울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형께서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먼저 주자서 저료를 익숙히 읽은 뒤에라야, 이땐 태계가 편집한 주자서 저료가 이미 간행되어 나온 때이죠. 반드시 먼저 주자서 저료를 익숙히 읽은 뒤에라야 기초가 정해지고 다른 책의 맛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해 난리를 겪은 뒤에 온갖 나쁜 옛 태도를 씻어낼 수 없고 고인의 아름답고 윤택한 길로 들어갈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근데 모당의 그 일기가 남아 있어요. 모당 손천울이라는 분의 그 썼던 그 일기에 보면 1614년 4월 24일자에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사제에 있었다. 이때 낙제는 선사제가 이 부분에 있었던 낙제의 그 처소입니다. 낙제는 주자서 저료를 읽고 있었다. 논의가 미발 이발 지중에 관한 부분에 이르렀는데 나의 뜻이, 이 나는 손천울이죠. 나의 뜻이 대부분 밟지 못하여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 이해를 잘 못했다는 뜻이죠. 낙제가 아직도 글을 읽지 않았음을 나무라니, 연장자이지만 친구가 아닌데 아직도 이 책을 당신이 안 읽었나 나무란 거예요. 공부한다 하면 당연히 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부끄럽고 송구함이 그지없었다. 4년 뒤의 기록입니다. 1618년 5월의 기록인데 주자서 저료는 묻고 답하는 가운데 말의 뜻이 엄정하고 뜻이 주밀한데 기결되니 사람의 병통에 대하여 병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감동하는 마음을 지니게 한다.
이 손천울이 아마 그 4년간 이 주자서 저료를 제대로 공부했겠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 책은 이런 어떤 약 처방과 같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7세기 초기 되면 이 대구는 그때 이 어에 보면 학문의 중심 지역이 아닙니다. 어에 보면 변방이나 막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까지도 주자서 저료가 공부하는 선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다른 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주자서 저료는 주자대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료입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 엄청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했어요. 학문적으로 성리학 부흥기를 가지고 오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주자 문집과 대전과 그다음 퇴계의 주자서 저료입니다. 근데 비판은 할 수 없나? 비판점은 없나? 문제점은 없나?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자신의 책에 그 비판적 입장에서 개전을 해요.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조선 지식인 사회에 있어서 주자대전의 간행과 퇴계의 주자서 저료의 간행은 주자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자대전이라는 마르지 않는 거대한 호수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호수에 갇힌 그들이 다른 사유와 학문을 볼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543년 주자대전의 인쇄와 그 뒤에 나오는 퇴계의 주자서 저료가 학문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재앙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 비판적 관점이죠. 아마 일본인 그 식민사관에 입각한 의용학자들의 비판도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한국 학자들에게는 이 주자학이라는 틀이 너무 크고 강하게 자리해서 그 외에는 다른 거를 볼 수 없도록 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한국 사상 그 고착론, 정체론, 막 이런 부분들의 주장도 아마 이 비슷한 맥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주자에만 집착되지 않았다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퇴계 자신이 주자서 저료를 단순히 압축 요약만 했던 건가? 아닌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있었고 관점이 있었는데 이 주자대전을 오히려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이 주자서 저료를 퇴계 자신의 저작으로 볼 수 있나? 근데 이제 논어 수리편에 보면 유명한 그 구절이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문장 중에 나는 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짓거나 창조하지 않고 옛것을 후세에 전수하는 수리부작하는 그 문장이죠. 그런 거다. 그래서 오로지 옛것을 깊이 신뢰하고 애호하나니 이런 어떤 쪽의 방법론에서 옛분들이 자기의 어떤 요즘식으로 하면 논문 형태의 창의적인 글을 짓는 거는 사실 많이 주저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대변하거나 비슷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이제 그런 면에 본다면 퇴계도 엄연히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기존의 주자의 글을 활용했는 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신경을 써갖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퇴계가 주자서 저료를 편집하는 기준, 자기 철학으로 두드러진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나. 첫 번째가 퇴계 평생을 본인 스스로 그 70평생의 삶을 제자들도 그렇게 평했죠. 실천궁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고 퇴계 자신도 그렇게 자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 경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지경 이게 주로 공부와 관련되죠. 그래서 이 위학, 독서, 일용 공부에 관한 이 서신들을 빠짐없이 수록했는데 이 서신들을 통해가 경, 주경, 지경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사상을
좀 더 잘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편집을 할 때에 이 경이라는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서신은 집중 부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반면에 이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막 궁극적인 이치를 얘기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순수 형이상학적 사변적 담론 같은 거는 논의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 상당 부분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제외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논어 자한에 보면 이제 공자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공자께서는 평소 이익이나 천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익이라는 거는 군자로서 맹자 첫 구절 나오는 거 마찬가지죠. 양회왕이 맹자에게 어른께서 천리를 멀다 하고 오셨는데 우리나라에게 과연 어떤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할 때에 맹자의 첫 마디가 하필왈 리있고, 임금이면서 임금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하필이면 이익에 대해 얘기하나, 다 이게 비슷하게 걸리죠. 그래서 이익에 관한 거는 공자든 맹자든 이 관심이 아니었죠. 그 다음은 하늘이니 이런 건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왜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공부하고 이렇게 연마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기상달이라 해가 공부의 단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또 비근한 거로부터 잡아갖고 이제 나중에는 근원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하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용 20장에 보면 성자 천지도야요 성지자 인지도야, 또 첫 장에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하여 일러 우리에게 준 걸 성이라 한다. 뭐 그 다음에 성 자체는 하늘의 도리요, 이런 거에 관계된 거는 대부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이 뚜에밍이라는 유명한 이 중국계 그 미국인 학자인데 요즘은 뭐 중국에 다시 돌아가서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계적인 신유학자, 현대 신유학자인데, 이 뚜에밍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퇴계의 철학이 나름으로 그 독창성을 갖고 있는 그 주작의 어떤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 수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자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퇴계가 처음 주자대전을 접했던 때가 43살 때인데, 이때 이미 뭐 성리학 이론을 깊이 공부해가 어느 정도 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주자식으로 이제 사회화, 이데올로기화 되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관점을 갖고 주자학의 기본적인 그 철학적 전제들을 뺄 거는 빼고 받을 거는 받고 이 비판적으로 이 수용했다라는 부분을 뚜에밍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윙치찬이라는 분도, 이분도 이제 화교 출신의 이 미국인 학자인데 유명한 분이죠. 진영첩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분이 주로 뭐를 연구를 많이 하셨냐면 주자 쪽에 이제 그 가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록들, 제자들하고 많이 연구해서 그쪽에는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퇴계 저작 중에 이제 주자서 저료나 주자 행장 집주, 이학 통록 이런 걸 검토해 보면 퇴계의 주희 해석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도덕 문제에 있다는 거죠. 순수 철학 사변보다는 실천 도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주자하고 육상산을 우리가 흔히 그 근세 유학에서 흔히 학문 경향을 가르면 주자 쪽은 도문학이라 하고, 이 묻고 또 배우는 거로부터 나가다 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searching for knowledge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 쪽은 도문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존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supremacy of virtue가 덕성을 중기 여기다 하는데, 이제 흔히 주자의 이런 도문학적 전통이 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게 골조를 이룬다라고 보는데, 윙치찬 경우는 퇴계학의 그런 창조적 특징이 오히려 이 도문학에 비중을 두었던 주자학 일반의 전통을
존덕성 쪽으로 시선을 옮겨간 데에, 즉 실천 도덕 중심으로 가져간 데에 퇴계 철학의 독창성이 있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시죠. 그 외에도 이제 이게 다 화교 출신의 학자들인데요. 찰스 푸라고 부위훈이라는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한 걸음 더 가가 오히려 이제 주작을 넘어서가 퇴계는 자신도 모르게 퇴계도 비판했던 유광심학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닌가. 그래가 주희의 성정리설하고 유광의 심정리설을 이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일을 퇴계가 해낸 것 아닌가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나간 해석이라고 봅니다만. 그 다음에 하와이 대학에 계신 청중영이라고 그 성중영이라는 분은 그 퇴계가 주작과 유광학을 결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맹자심성론 관점에서 이 심의 심학이 아니라 성의 심학 쪽에 풀어나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퇴계가 그토록 중시했던 책이 이 추자대전 말고 신경부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신경부주의 저자인 그 정민정이라는 사람이 경향이 어떻냐 하면은 이제 육구형과 비슷하게 이제 경향성을 띠고, 그 쉽게 얘기하면 주자보다는 육구형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이제 퇴계가 그 사람의 어떤 학문 경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학문적인 당시에 중국에서 역량이라는 게 육구형보다도 훨씬 이 아류식의 이류식의 그런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퇴계는 자신의 철학적 관점에서 이 정민정의 그 신경부주를 시종일관 중시하고, 또 이번 이 그 콜로키움의 주제로도 신경부주 후론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저작도 짓게 되는 막 그런 부분에서 이 퇴계가 단순히 주자라는 사람을 그냥 답습만 하고 주자 대전을 그냥 옮겨 놓은 것으로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계신 분은 뚜에밍 교수 그 근간의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퇴계학의 독자성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여러 주장 가운데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 퇴계가 이기 중에 이를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를 강조했다는 게 뭔 의미가 있노?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퇴계는 이에다가 능동적인 기능을 부여했다 하죠. 능동성을 부여했다 하는데, 이의 우월성, 능동성, 실체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주자학이 갖고 있는 이 존재론적으로는 퇴계가 주자학 경우에 그 이라는 부분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궁극 실체에다가 존재론적인 의미만 갖다가 놓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삶 속에 도덕이나 이런 생활 속에 이 창조적인 역동성을, 자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퇴계의 경우에 이 도덕 수양을 통해 인간 본성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계기로, 가능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담지자로서 이를 끌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주자에게서 보면 이론적으로만 죽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활동성인 그런 이의 개념들에다가 활동적인 생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퇴계 자신은 주자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도 가졌고, 또 어떻게 보면 퇴계 스스로가 그토록 추구하던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윤리학, 도덕학, 또 유학이라는 자기 학문 세계를 끝까지 추구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와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퇴계가 만약 요즘 시대에 사셨다면 그분이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 조물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서구적 그런 종교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성, 능동성이라는 그런 요소의 해석에서 어떤 부분에는 다분히 그런 종교적인 성격도 또
또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성이라 할 때 거기에 숭고함의 가치를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는 경건한 삶이 내 삶의 바탕에서 확인이 될 때 그걸 종교라 한다면 아인슈타인이 나는 누구보다 종교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퇴계 선생도 아마 그 정도를 종교라 한다면 퇴계 선생도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부분이 주자를 퇴계가 넘어서는 또 한 부분의 요인으로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김행대학교 철학과의 홍문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또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 퇴계 이황 선생의 주자서 저료를 정해진 시간에 이처럼 깔끔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감탄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이 주자서 저료에 대한 주변적인 것까지도 아주 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이 기획 주제 요 위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황의 퇴계학 네 권의 저서로 읽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주자서 저료를 통해서 볼 때 그 퇴계학을 어떤 이 주자서 저료에 통해 나타난 퇴계학 그게 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이 경에 대한 흔히 퇴계 이황 선생 퇴계학을 경의 철학자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다시피 굉장히 경을 강조했는데 이 주자서 저료를 보면은 경에 대한 주자의 견해들을 많이 수록했다. 이제 이런 한 사실하고 또 하나는 하늘을 궁리의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탐구 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 대표적인 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천명지휘성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고 이에 대해서 장윤수 교수님은 이 논어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우리가 흔히 유학사상 하면은 천을 중시하고 천명을 중시하고 할 것 같은데 막상 논어의 기록에 보면은 어느 한 제자가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하늘과 여기 지금 기록을 해 놓으셨죠. 또 이 인의 철학자인데 인에 대해서 정작 말씀을 들은 게 드물다. 좀 의외적이죠. 어떤 그런데 이게 뭔가 겹쳐 보이는 퇴계가 주자서 저료를 찬하면서 뭔가 이 귀절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어찌 보면 아주 근원적인 저 높은 원리적인 하늘 그리고 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념적 어떤 인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사실 그래서 제자가 물으면은 인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주셨지만 인은 무엇이라고 직접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던 어떤 그런 이러한 정신이 이 퇴계가 이 주자서 저를 편찬하면서 이어받은 어떤 그런 흔적 아닌가. 이제 이런 이 두 사실적 기준을 약간의 본인
장 교수님 본인의 어떤 그 견해가 더해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러한 점이 퇴계학에 미친 영향 혹은 퇴계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유감입니다만은 주로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가지지 못했다. 우리 보는 게 영 제대로 못 봤거나 엉뚱하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뭔가 빠져서 보는. 근데 이제 오히려 해외 학자들, 특히 중국계 해외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이제 퇴계학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해외 학자들의 퇴계학에 대한 특히 퇴계학의 주자학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요거를 정쭉 보여주시면서 결국 리의 중시 특히 리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어떤 퇴계 철학 강조하는데 이것이 이 주자서 절을 편찬할 때 내용과 연결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요 전체 그러니까 발표에 이제 우리가 이 네 권의 저서를 읽다라는 이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요게 핵심적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나머지 얘기들도 굉장히 이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래서 이 네 권 살았을 때 네 권 나오죠. 그리고 이후 이제 총 8회에 걸쳐서 근데 이게 편찬을 해냈는데 이게 조그만한 책 하나 편찬하기도 힘듭니다. 우선 경비 문제에서. 근데 이 주자서 저려 한번 읽어보시면은 만만찮은 분량입니다. 아마 그때 학생들이 다 읽기는 그렇고 퇴계 선생님이 뽑아 놨으니까 보고 읽자 싶어서 그런가. 그런데 어째 보면은 발췌본 한 30% 되는데 그것만 해도 분량이 방대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을 바꿔가면서 그것도 생전에 옛날 자기 책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지방 돈 모아서 제자들 돈 모아서 이래 해서 겨우 이제 책을 몇 대 지나서 내는데 한 책이 한 번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주 그 자체가 그 당시 출판 조건을 생각할 때마다도 이거는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그리고 일본의 판본 이런 거 그리고 이후에 이 영향 받은 그리고 우리 대구 지역 낙제 수사원 대구 지역 유학을 이해한다 해도 오늘 또 선생님으로부터 대구 지역 유학 공부 좀 하라고 책 한 권 받았습니다. 본인의 저서를 받았는데 이 서사원은 바로 이 계명대학교 바로 산 위에 걸으면 한 10분 그게 있죠 묘소가. 그리고 여기 아까도 이 선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금호강을 묘소와 건너서 약간 대각선 쪽으로 가면은 지금은 이강서원으로 이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낙제서사원과는 너무나 계명대학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구 지역의 추자학 또 퇴계학의 전파 어떤 이런 모습도 설명을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굳이 필요 없는 정리입니다만은 워낙 그 강의를 잘 해주셔서 근데 한번 이제 토론에 묻고 말을 트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M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일단은 아까 이제 주자 대전이 이제 중종 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검색해보니까 그 대전이 처음 편찬된 거는 그전 훨씬 더 전에 편찬이 됐던데 제가 마찬가지 성리대전 같은 경우는 완성된 지 거의 곧바로 조선에 들어와서 이렇게 간행된 것 같은데 근데 주자대전은 왜 이렇게
그 조선 내에서 간행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지, 혹시 어떤 뭐 다른 어떤 특정한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봉에 뭐 비슷한 이제 성격의 주자 문록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인용 이렇게 참고 자료 주시는 거 보니까 주자 문록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원형 이정하고 인설이 먼저 시작 부분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일종의 이렇게 고봉 같은 경우 퇴계가 이제 배척했다라고 하는 어떤 형사학적인 측면을 먼저 중심을 편집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추측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두 사람의 어떤 같은 저술이지만은 그 어떤 뽑았을 때 각각 차이점을 좀 더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멀리 있고 해서 질문은 굉장히 명확한데 뭐 약간 그렇게 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고, 첫 번째 질문은 이 중국에서 명나라 초에 이제 이 주자대전도 성리대전과 함께 이제 편찬이 되었고, 그래 중국에서는 거의 같은 때 편찬되었는데, 성리대전은 바로 그 세종 때 그 우리나라 간찬이죠. 요즘 말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 위반인데 그대로 우리나라 그 활자로 이제 대량으로 보급했는데, 왜 추사대전은 같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그럼 100년 뒤에 나오게 되는가? 그 무슨 사연이 있는가? 좀 자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둘째는 선생님 강의 중에 이 주자서 저료가 이렇게 크게 유행했지만 사실은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그것도 한참 그 손 아래인 이 기대성이 먼저 주자 문록을 편찬했다. 그런데 이 주자 문록의 편찬과 이 주자서 저료 편찬, 그리고 그 둘 다 어쨌든 편찬된 책이니까.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책의 차이, 특히 그 주자 문록 보니까 첫 편이 그 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걸 볼 때 두 책의 어떤 편찬 체제도 체제지만은 거기에 나타난 어떤 철학적 지향이라든가 어떤 그 차이점이 뭔가, 이제 그걸 묻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뭐 발표자가 질문이 좋으니 나쁘니 구분하는 자체가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시간적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못했던 부분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 준 것 같아요. 홍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주자대전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주자대전이란 책은 이미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또 이미 자료들을 보면 주자가 1200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이 거의 묶여서 반질까지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리대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주자대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늦은 게 아니고, 간행이 왜 늦는가? 성리대전보다도 앞서 얘기했지만 100몇십 년이나 늦는가? 거기에 뭐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조선 초기 사회는 그 이후에서 보여주는 주자 독존의 어떤 그런 성리학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 말에, 고려 중후기에 인종 때인데,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가 인종을 만날 때에 인종이 사신에게 물은 게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요즘 귀산 선생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사신이 그 귀산이 누군가를 몰랐어.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가 중국에 가서 고려 그 임금이, 국왕이 귀산 선생 잘 계십니까? 무섭대다라고 해서 찾아본 거예요, 중국에서. 찾았더니 누구를 얘기하냐면, 저 남쪽 시골에 있는 양귀산이라는 양시 선생, 정의천 선생의 제자인 양귀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국 조정에서도 몰랐던 그분이 어떤 계기로 한국에서 임금이 인종이 부묵경이라는 사신에게 그렇게 물었던 그 기록이 지금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예화들을 보면 고려 때 들어올 때에도 주자 독존의 그런 성리학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선 초기에도 보면 고려 세조 때에, 조선 세조 때에 그 내수사 종으로 신하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재밌어요. 세조가 이제 그 경전을 갖다 놓고 강연하는 그 신하들끼리 강론해보라 했는데, 김종년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게 주자는 이래 했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린 것 같지만 그래도 주자가 이래 얘기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조가 임금 앞에 네가 주자가 그렇다 해갖고 그걸 따르겠다 하는 거는 그런 건 그러다라고 솔직히 알아야지. 네가 그거 참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 해서 그 사람은 죽이라 하고 그 한참 물론 다른 일도 겹쳤겠지만 그게 빌미가 돼가 그 가족들은 내수사 종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나와요. 이제 그게 뒷시대 가면 있을 수 없거든.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주자가 틀린 것 같다라는 얘기 자체도 하기 힘들고, 주자가 이야기했는데 네 생각은 다른데 그래 임금을 속인다 해가 기망제로 해가 죽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저런 거로 해가 주자의 문진만으로 된 이 대전을 간행하기는 관심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큰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중종 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주자 대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관심도 있었을 게고. 근데 이제 퇴계가 그거를 거의 보고 주자서 저료를 낼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 정황을 보면 남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주자서에 대한 체계적인 독서가 안 돼 있거든요. 남명이 퇴계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좀 무시라 하면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는 좀 이 사람은 학문 경향이 유학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유두류록 발 같은 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계기도 퇴계가 볼 때에는 주자학적 어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볼 때에는 남명이 삐껴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문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부정적이겠지만, 다른 면에서 어떤 자덕의 학풍을 갖고 있고 나름의 주자 중심의 사유에 얽매이지 않는 나름의 어떤 건강한 생동력 있는 학풍이라고 이렇게 또 본다면 막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퇴계가 너무 주자적인 도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재단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자서가 늦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생각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주자 독존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늦었을 거다 보고, 두 번째는 주자물록이라는 책이 그 소개된 게 늦었고, 저도 이걸 입수한 게 오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중에서 책 몇 권을 많이는 안 만들어 갖고, 유명종 교수라고 그 한국 그 사상사의 유명한 어른이 원로가 계신데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 어른이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라고만 상권을 보내주셨어요. 살아 계실 때. 그거가 계기가 되기는 됐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자물록은 제가 그 퇴계서 그 주자서 저료하고 비교해가 연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방금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싶고,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로는 주자물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소개를 했는 학자는 아직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그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결국 조선 초, 이제 그 승리대전은 그 발표하실 때, 북송시대, 그러니까 주자학의 선구자들의 저술이 중심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일찍 중국에서 간행돼 나오고 크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로 됐는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자학 하는데 왜 정작 주자학도 조선은 주자학의 왕조다 이래 하는데 왜 늦었을까 100년 이상 이에 대해서 아직 주자학에 대한 학문적 어떤 그 분위기가 주자 일 개인으로 아직 덜 모아진 그리고 그래서 주자의 권위가 아직은 덜 형성된 시대 그 영향이 크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덧붙이시려면 덧붙이셔도 좋을 뭐 것 크게 같은데. 덧붙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주자 그게 우리 기록에 보면은 일단 주자 관계된 책 들어오는 순서가 그 주자 가래 이야기가 고려 말에 많이 나오고요. 주자 가래가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 특히 이제 그 현실 가족 이쪽 그의 하나의 규범의 책으로서 주자가 인지됐던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사서 집주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 보면 철학의 핵심적 내용은 사서 집주에 이 사서 집주본에 보면은 이제 주의주 그렇게 주의가 다 주를 해놨으니까 이게 관찬이 일찍 되죠. 아마 이것도 아마 세종이 때쯤은 이미 관찬에 대한 보급이 이제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급한 거는 그걸로 안 받겠는가. 사서 집주 보면은 거의 주자의 견해가 그 철학적 견해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뭐 대전까지 이제 그 편찬하는 거가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되는데 우선 급한 책은 볼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것도 저는 어디까지나 100% 짐작입니다. 짐작으로서 그 정황적으로 봐서 짐작을 이제 해본 거고요. 그 저도 참 그 두 번째 질문은 궁금했던 그 사항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본격적인 연구 본인 그리고 아직 우리 학계가 특히 이 주자서 치료와 비교 연구가 저도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장윤수 선생님보다도 더 그 게으르기 때문에 그 과문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말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형이정으로 되어 있고 인설 열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질문자께서 주자서 저료는 이런 식 어떤 주제별 분류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편지 순대로 그냥 막 잘라 이어놓은 거라서 뭔가 주자 문록은 그래도 그 문록을 편찬한 기대성의 어떤 한 차례 그 재편집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퇴계 주자서 서류 같은 거는 전혀 재편집 없이 그야말로 툭툭 잘라서 넣어놓은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가지게 하는 주자 문록을 보면은 그래도 이 기대성 편찬자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러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퇴계 주자서 저료와의 비교 속에 양쪽의 특징도 더 좀 드러날 것 같은 그리고 학문함의 그 학문 내용이나 학문 지향의 어떤 차이도 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그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저도 앞으로 좀 그 여유가 있으면 그 방금 질문자를 통해 주자 문록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문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주자 대전 한글 번역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 글자만 찾아갖고 거기에 어느 부분인가를 확인해서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건 빠졌는가만 좀 뭐라 할까요? 노동력을 판다하는 그런 기분으로 작업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은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럼 뭐가 빠지고 뭐를 중심으로 했는가 그게 이제 특징이 오롯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스님 얘기를 통해가 앞으로 이것도 한번 볼 필요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드리면 아까 홍 교수님 이 책 옛날에 그 책 하나 간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도 대부분 그런 책들을 이 유명한 선생들을 어떠냐 하면 제자들이 또는 자제들이 어디에 관직으로 나가면 그 관청의 돈을 활용해가 찍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찍느냐 하면 이 어른의 그 제자인 학봉 김성일 선생이 나주 목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주 목사를 할 때에 나주목에서 주관을 하고 이웃 그 현들에서 도와갖고 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옆에 나주 속현에 그 지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현감으로 맨나 그 저 광산김 씨 그 제자인데 설월당 김부륜이라는 제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재임 중이어서 첫 힘을 모아가 첫 판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이 워낙 유명해져 버리니까 막 주로 그래도 뒤에도 보면 제자들이 많이 찍어냅니다. 처음 4번은. 그 다음에는 퇴계를 이제 사숙한 분들이 또 관에 가거나 이러면 또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홍 교수님 왜 해외 학자만 얘기하나 유감이다 이러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작년에 한국철학자 연합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한 꼭지 맡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타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철학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 중에 그 퇴계학을 하고 경북대 방인 교수가 이제 다산학을 했었는데, 일본이나 중국 쪽은 아무래도 관점이 생소함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뭐 조금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완전히 이제 그 서구 쪽에 그 적을 두는 학자들 연구 성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퇴계학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자 해서 제가 그걸 맡아가 서구 세계에서 나온 어떤 퇴계학, 물론 이 사람들은 동양계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적을 두고 거기에 교수 생활을 하니까 서구적인 그 시각이라고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련해가 인용을 하다 보니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퇴계학 연구자들의 시각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크게는 퇴계의 어떤 이해 능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구 추종적 관점은 아니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공부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요긴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또 그 귀찮게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 정리를 딱 해줬으니까 앞으로 활용해 먹을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도유명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겠다 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저는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2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제가 주자서 조료와 퇴계학이니만큼 먼저 퇴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퇴계가 그 리와 기에서 주자는 기를 강조했지만 퇴계로 넘어와서는 리를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퇴계는 왜 리를 강조하였는가? 이게 뭐 동중서의 천인 가문설도 있지만 그 천인 합일의 관점에서 퇴계가 왜 리를 강조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2번째는 그 낙제 서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제가 안 그래도 그때 국어과에 어떤 관련된 글을 쓰면서 그 한강 정구와 낙제 서사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동의 어떤 퇴계가 대구의 어떤 그 유학, 대구의 어떤 퍼지게 된 어떤 그 배경에는 낙제 서사원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정구는 그 성주 분이신데 그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 대구로 이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낙제 서사원 선생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정구 선생이 처음에 노국 정사로 와서 그게 불타고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이때 낙제 서사원 선생이 그 많이 도왔잖아요. 도왔는데 제가 그 한강 정구의 어떤 그 정사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한데 낙제 서사원 선생의 이강서원은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은 대구 분이시고 대구의 어떤
그 유학을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 낙제 서사원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요? 그 택의 어떤 부분을 조금 예? 이분이 택의 항맥에서 예. 어떤 부분에 낙제와 가장- 태계의 관계. 네네네네. 예.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그 완락제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그분의 강학처이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많은 그 사호들이 모여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교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 교유를 하면서 그 택에 대한 학문을 갖다가 이제 개성했을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강학을 했으며 예,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질문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역시 질문 역시 명확합니다. 뭐 주자가 기를 중시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분명히 퇴계가 이제 리를 이제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또 주자의 문맥하고는 좀 다르게 그 리를 강조해서 논쟁도 일어났고 그래 했는데 이게 퇴계학의 학문적 어떤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좀 철학적인 퇴계학의 정체성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사원 낙제 서사원 이야기인데 대구 지역 대구 저 퇴계학 전파의 핵심적 인물이고 한강 정구의 제자로서 또 한강 정구가 대구에 만년에 와서 활동할 때 적극 이제 돕고 했던 인물이다. 결국 퇴계학의 대구 지역 전파 그러면은 결국 서사원 통해서 이제 그 대구 지역 전파 문제를 강의 중에는 주자서 절여 중시했다는 것 요거 중심으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더 넓게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수용한 퇴계학 그걸 좀 더 좀 풍부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홍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주자는 기를 중시하고 태계는 리를 중시하고 그 전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식으로 하면 주자도 리를 중시했죠. 그런데 이제 주자가 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 존재론적 근거로서 리를 강조했다면 그 퇴계 경우에는 능동적 리를 이제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여러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연세대 계셨던 배종호 교수가 그 한국유학사 하는 그 자신의 책에서 주리론, 주기론을 이렇게 경향을 설명을 하면서 주리론자에 있는 자들은 먼저 인간을 보고 그 다음에 자연을 해석했다. 주기론에 있는 자들은 먼저 자연을 보고 인간을 나중에 해석했다. 그 틀로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 사유들이 강하다는 거죠. 이 인간을 자연 속에, 자연 질서 속에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인간은 누구일까, 주체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기라는 개념을 갖고 풀기보다는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유리하죠. 다의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퇴계가 인간의 인간성, 도덕성, 윤리성, 이런 부분, 고기성, 주체성 이런 부분을 요즘 말로 하면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사색했다 하면 그런 자기의 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라는 개념보다는 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그 구미에 훨씬 더 맞았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농삼아 그 3월 31일자로 나온 그 대구권 성리학의 지형도하는 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주 자세한데 낙제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찾았습니다. 특히 모당일기에 드러나는 그 모당과 낙제 얘기라든가 낙제 연보 문집에 드러나는 거하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낙제는 저는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낙제하고 모당이 어에 보면 친구이자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 모당은 퇴계 쪽에 훨씬 경도된 분이고 낙제는 기질이나 여러 면에서 남명 쪽에 상당 부분 경도된 분이라고 저는 여겨요. 그래서 퇴계학이 대구에 정착하는데 낙제의 힘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앞대에는
계동 정경창이라는 분을 언급을 해요. 대구 지역이 최초의 거의 어떻게 보면 퇴계 그 문인이죠, 이 어른이. 근데 이 계동 정경창이라는 분하고 낙제 선생이, 홍 교수님 잘 압니다만, 그 영경서원의 그 두 분의 위패를 모시려 할 때에 분명히 이제 그 연배나 이런 거로는 낙제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 두 분을 모시면서 우짜리의 그 낙제의 제자들은 우짜리의 낙제를 모시려 했어요. 근데 모당 쪽은 그걸 이제 틀고 반대해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모시지를 않고 도성유 선생하고 성주도 씨하고 제자들이 주동이 돼가 따로 이리 갖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낙제라는 부분을 저는 이 모당이라는 분하고 한강의 제자로서 당시에 대구 이 강학을 이끌어가던 두 축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협력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갈등했는가.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모당에 비해서 제가 한 구절은 소개했습니다만 낙제가 나이도 조금 연배지만 어에 보면 사형 노릇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이 가르치는 입장에 구중도 하고 이제 그게 모당이 참고는 있지만 안으로 불만이 깊어갖고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게 막 일기에 보면 심한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당대에 이 한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대구 지역의 성리학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 저는 낙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낙제가 나중에 이 대구 지역의 퇴계집이 읽히고 본격적으로 강의된 거는 꽤 늦어요. 이 낙제하고 모당하고 그 문인들이 이것도 퍼뜨린 계기인데 초기에 보면 퇴계집이 공간되기 전에 이미 그 모당일기에 보면 낙제를 찾아갔더니 그 낙제의 처소 위에 선사제 그 처소 위에 퇴계집이 있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고 퇴계집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후 사정을 볼 때에는 퇴계하고 기고봉 간에 그 논변했던 것들이 별책으로 해가 아마 그게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칠 논변에 대한 퇴계 이론이 정수리를 찌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낙제라는 분이 제자를 기르면서 퇴계집을 또 자기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중시하게 되었고 또 그런 영향으로 또 퇴계학도 좀 다지는 계기가 되기는 됐겠지만 대구 지역의 퇴계학의 정착에서는 저는 오히려 낙제보다는 모당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모당이 회퇴 변척 하고 할 때 그 내암 정윤홍하고 그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안동의 소회에 가고 이분이 소를 쓰기도 하고 대구 지역의 유림을 모아갖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 퇴계 쪽에 국권이 서는데 이 낙제 선생은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 일에 돕지 못하겠다라고 발을 빼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퇴계하고 관련해서는 낙제의 힘이 전적이다 또는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그 회퇴 변척 이 문제나 이런 문제는 이제 복잡한 이제 내막 이제들이 그 한강 정구하고도 그 내암 정인홍 이 관계가 대구 지역에 휘몰아친 왜 보면은 양쪽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겉으로 드러난 안동 퇴계 쪽을 확실하게 민쪽은 그렇게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을 문묘 종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5명이 광해군 때 종사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남명계열의 내암 정인홍은 이 두 사람은 빼야 된다. 이제 이래 되게 되면서 굉장히 영남 지역 내에 중앙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지만 영남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줄을 확실하게 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모당 손천울은 확실히 이는 퇴계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쪽인데 낙제 수사원 같은 경우는 좀 모호한 발을 한 발 빼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제가 퇴계학 대구 전례 중심이라 봤는데 적어도 이 사건의 태도로 본다면은 퇴계 강하게 밀착한 쪽이 모당 손천울 쪽이 아니겠는가. 근데 손천울과
낙제 서사원은 손을 잡기도 했지만 나이도 몇 살 많고 여러 가지 좀 이게 그 친구면서 이제 그 또 약간 자기가 위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고 결국 이게 이어지는 게 죽고 난 뒤에 또 연경서원에 모시는 문제, 이 문제로 결국은 낙제수사원이 그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이강서원을 세우는 걸로 나오게 되면서 학파 간의 분화, 대구 지역에 이런 것들 여러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축약적으로 말씀 이제 하시다 보니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하튼 두 사람 경쟁 내지는 아주 친했고 경쟁 관계고 일반적으로 겉으로는 서사원이라 하는데 서사원보다 모당 손천울이 더 퇴계학파 쪽으로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학맥적으로라든가 심정적으로는 더 강하게 그래,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로. 그리고 제일 중심 이야기는 3월 30일 책이 나왔으니까 내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을 사보면 자세히 적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강연 감사합니다. 참 50분이란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참 예, 너무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퇴계가 그 썼던 절호라는 글쓰기 방식이라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성리학 전통에 있어서 절호라는 글쓰기 방식, 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기대승도 당대로서는 예, 그 절호 문록이라고 비슷한 방식의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후대 학자들은 예, 그 오히려 수용을 하는 네, 인기를 이제 퇴계 주자서 절호를 칭송하고 오히려 인기와 어떤 성원을 보냈던 그런 예, 양상을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제 절호 편찬 과정에서 이제 득과 실을 따져서 이제 취사 선택을 했고 편집 기준으로서 아까 강연 중에 이제 경에 대한 부분을 예, 확보를 많이 했고 천을 제외시켰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취사 선택의 원리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구성 원리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역시 질문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제목에도 나섰다시피 주자서 전료라는 이 절요라는 그 이 편찬 저술 편찬 방식이 특히 주자서 절요가 편찬되고 난 뒤에 굉장히 유형을 그 퇴계서 절요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절요 그리고 주자 문록도 기대성의 역시 절요 형식이다. 그러니까 폭넓게 성리학자 주자학자들이 이 절요 형식을 취하는데 그에 대한 좀 왜 그랬을까 그 의미 어떤 그 이란 그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직접 주사서 절요 편찬에 나타난 그 특징을 두 가지로 경에 대한 관한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수록했고 그리고 또 그에 대비되게 천인에 대한 천과 의질인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외시킨 걸로 나타난다 했는데 이것 말고도 요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자서 편찬의 그 좀 특징들을 그 내용적 특징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예, 오늘 보니까 여기 질문이 특징이 있어요. 다 두 개씩 묻고 그리고 예, 질문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재료 방식 어떤 그런 이 문집이나 이런 데에서 뽑아내가 중요한 걸 하는 거는 익숙한 전통입니다. 동양학 하면 그 많이 듣게 되는 그 신유학자들의 어떤 정성서, 안자소화학론, 그 다음에 서명, 동명, 이게 전부 이 문집에서 뽑아낸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장횡거라는 분이 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요. 정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학자들이 볼 때 그 중에 그 한 두 부분이 참 멋져 갖고 따로 뽑아가 한 개는 서쪽 벽에 걸어놓는 좌우명, 하나는 동쪽 벽에 걸어놓는 좌우명으로 한다 해가 서명 동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서 중에 논어 맹자 빼고 중용대학은 원래 그게 독립된 책이 아니죠. 다 얘기해서 이제 다 이렇게 설록해낸 거고. 그런 전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하시다가 딴 게 아니고 그냥 긴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은 그냥 구절구절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제한테 12대조 되신 할아버지도 기록에 보면 그 괴짝에다가 띠지라 해가 종이가 귀하니까 그런 뭘 하고 이래 남는 짜투리 그런 그 책, 종이를 갖고 거기에 중요한 구절들이 이렇게 싸가 수북이 모아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돌아가신 뒤에 일기식으로 책력식으로 이제 제자들이 엮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익숙한 전통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쌤 말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학자들은 막 이것만 그냥 앞시대 한 사람들 것만 보고 자기들 게 왜 없노? 근데 후대 학자들도 그렇게 한 것들이 있죠. 물론 있지만 후대 학자들의 중요성이나 이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알려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하나는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퇴계나 그 시대 학자들만 해도 자기 색깔을 갖고 이래 하는 게 있었다면 후대에는 뭐 퇴계판이 율곡판이 해서 그게 함몰돼 갖고 자기 거를 그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죠.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멀지 않고 또 홍원식 선생님이 그 학문을 드러내기 위해 많이 애쓰는 그 여은장형광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경우에는 그런 색깔들이 아주 강하게 두드러지게 남아있는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취사 선택의 원리가 그 외에도 뭐 있나라고 하셨는데 몇 가지는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구체적인 생활 세계 얘기들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우리가 일용일륜지도, 육아에서 말하는 도가 뭐냐 할 때 주자가 스스로 일용일륜지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간 수작이라 하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생활 속의 도리인데 효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법이라든가, 특히 이제 살짝 얘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 어떻게 책을 읽을 건가, 그 다음에 뭐 또 생활 세계 속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존양성찰, 뭐 이 비슷한 용어가 나오면 거의 다 취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뭐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이게 아니고 생활 세계 속에서도 공부하거나 아니면 성찰하거나 자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공부법의 내용들이 많이 비교적 담긴 것 같다. 그 다음에는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 퇴계 선생이 자기의 그 편집글을 모아갖고 이렇게 하실 때에도 비슷한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독특하게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 중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거나 자신을 변명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또 잘못되어 갖고 처음에 답을 잘못했는데 다시 보내 갖고 애초에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수록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성록 내용 중에. 그 정도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홍 교수님 마찬가지로 뭐 또 추가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절요 형식은 이미 이전에도 많이 행해지던, 그러니까 이 문집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들을 뽑아서 단행본 형식으로 또 단독적 글 형식으로 제목까지도 바꿔가면서까지도 심지어는 내는 경우가 있고, 어찌보면 그러한 전통의 연장선 위에 나온 거다, 절요가. 이제 일단 그렇게 강의하실 때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부작, 뭐 멀리로는 이제 공자의 수리부작 정신을 이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주자 문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데 뭔가 학파, 이제 그 퇴계학파, 율곡학파 이쪽으로 매몰이 되면서 이런 존현,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서로 자기 파가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쪽으로 매몰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료식의 어떤 그게 많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걸로 또 한편으로 좋게 보면은 이제 독창적 견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 그 변화가 그런 변화를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자서 저료를 읽다 보면 태계학과 연결 짓는 과정에 늘 이제 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이 편집만 해놨다. 그 여기에 태계학이 뭐가 있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편찬 기준이나 이걸 세심하게 안 볼 수가 없는데 이미 중요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경 중심적 경하는 건 결국 공부와 관계된 이야기. 이제 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이나 원론적인 부분들 별로 이제 안 실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질문에 답하시면서 두 개 이야기하셨는 게 결국은 그게 아마 앞에 그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는가? 예,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예, 생활 세계, 일용, 뭐 평상지도, 일륜지도,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어떤 이런 사실들을 잘 이제 그 관계된 것들을 많이 이제 하셨다. 그리고 이 자성록 이거는 본인이 책을 다시 또 편집글을 뽑아낸 일종의 저료 형식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타난 그 특징들 이제 그 또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보면은 일단은 이 주자서 저료할 때 그 주자의 글이 많은데 왜 편집글을 저료했는가? 그 편집글을 저료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아마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그 일용 그러니까 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그걸 했다. 그러니까 많이 그 추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집글이 아닌가. 나머지는 워낙 정론된 글들이기 때문에 그 주자학 이론은 알 수가 있어도 주자라는 분의 그 한 인간됨, 그리고 그분의 구체적인 생활, 그리고 결국 퇴계가 주자로 다가간 것도 주자와 같은 현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 제목에도 부제가 붙은 게, 뭐라고 했죠? 아주 멋지게 달아, 주자를 향해 주자학을 넘어. 그래서 주자를 향해 간 거는 인간 주자를, 그 주자와 같은 인간이 됨으로써 본인도, 퇴계 본인도 현인이 되고자 하는. 근데 그걸 배우려고 드니까 이미 너무 잘 정돈된 이론적 책들은 도움이 좀 덜 되고 오히려 편집글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글을 다가간 게 아닐까. 그 생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뭔가 내용들의 그 편집 특징이나 이런 걸 볼 때 역시 그 제목에 붙여놓으신 주자학을 넘어, 라는 뭔가 주자학과는 다른 또, 이런 면모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그 강의를 해주셨고 또 그게 분명히 이제 주자학을 그러니까 넘는 이제 어떤 그게 주자서 저료책에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넘는다는 문제는 뭐 이론적으로 뭐 뒷부분에 그 리의 능동성 강조라든가 이런 걸로 아마 답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 했는데 이현지 선생님은 그냥 놀러 오셨습니까? 그래요. 팬으로서요. 예. 아주 강력 팬을 모시고 오셨네. 예. 그럼 시간이 되고 해서 그럼 오늘 질문은 이걸로 끝내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해도 될까요? 1분만 쓰겠습니다. 예. 추가로. 오늘 백성준 선생님 안 오시니까 그 시간을 이제 원래 백성준 선생님이 이 마지막 시간 다 끝나갈 때 조금만 이랬는데 오늘 이제 제가 남은 얘기가 예. 있습니다. 홍 교수님 제 얘기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하나만 더 붙이면 왜 하필 편집글에 주목했겠나. 편집글이 살아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자의 편집글에 보면 논쟁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진변답이라 해가 주자 문집 권 36권에 보면 육진변답이라는 게 육상산 형제들하고 논변하는 거하고 질량하고 공리주의 갖고 논변하는 그 논변들이 다 36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펄펄 뛰는 거예요. 왜 보면. 그래서
얻고 싶은 답을 그냥 이는 이거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요즘 논문하고 달라가 주로 선생들이 했던 얘기들 쭉 보면 중첩되는 것도 있고 헷갈린 것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논변 안 그렇거든. 아주 논증적이고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보고 태계 선생이 그러면 편집글만 모았으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글은 아쉬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는 제자가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주규 오은 선생이라고 이 어른이 태계의 인척이고 제자인데 태계 선생이 서간문 중심으로 편집하고 남은 봉사, 소차, 잡저, 서기 이런 내용들을 발췌해 갖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자서 저료에도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후대 학자를 위해서 주해를 달아야죠. 그 작업을 누가 하냐면 손자가 이안도라는 퇴계의 맞손자가 다른 퇴계 제자들하고 해가 주서 주료 주해 작업을 벌입니다. 한마디로 이 퇴계가 했던 주서 저료라는 게 퇴계 학단의 어떤 가장 이 학문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서도 체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퇴계가 흔히 제자들 시키는 그런 방식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성록의 답정자중이라고 이제 그 정자중에게 보내는 편집글이 2개 있는데 이숙량은 주자서에 매우 힘을 써 이제 모두 베껴 일일이 교감했고 사색이 참으로 깊어졌다. 퇴계의 평이에요. 김부륜도 학문에 매우 힘쓰고 매사를 반드시 옳게 하려 하며 또한 주자서에도 뜻을 두고 있다. 퇴계 선생 스스로가 제자를 가르칠 때도 그 방법들을 필사하고 체로하는 것들을 즐겨 활용하신 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질문이 좋아가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로 얘기하지 못했던 걸 어느 정도 좀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이야기를 또 붙여놔도 이미 질문할 걸 예상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나 사람 이름 기억이고 뭐고 그 머리카락 숫자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저는 뭐 지금 오늘 말한 것도 다 잊어먹을 판인데요. 참 저도 처음 들었던 건데 참 중요한 정보가 그 주자서 중에서 참 주자문 중에서 서를 뽑아서 저료를 했고 서 말고도 문집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그 글들 내용은 주규 오윤이라는 분이 이제 다시 또 그걸 또 가려서 정돈을 했고 그리고 또 주자서 저료에 대한 또 이 주해하는 작업이 손자 이안도에 의해서 또 붙어 이안도와 제자들. 제자들 예,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걸게 이 주자 대전을 보시면서 편집글 중심으로 보시면서 또 하나의 그 상동리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송계 원명 리학 통록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어찌 보면 세계 최초의 철학사가 아닌가 생각이. 근데 이제 하간 유다해서 어떤 사람하고 생애하고 중요 문장을 뽑아 놓는 그런 게 하간인데 하간유와 철학사적인 어떤 그런 비슷하게 이제 시대별로 인물별로 유파별로 쭉 정리해가는 그거를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은 못했는데 뒷부분 가면은 완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그 체제를 갖추어서 그 제자인 월천 조목이 아마 내게 되면서 아주 그것도 역시 이 편집글을 읽으면서 하나는 주사서 저려내고 한쪽은 송교의 언명 리학 통록 쪽으로 약간의 미완성본이지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교의 언명 리학 통록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글을 쓰면서 중국에서 보면은 이 하간유이자 이제 철학사 요즘 말하면 철학사에 가까운 이 저작 최초의 저작이 그 명나라 말에 그 황종이에 나오는 송원 송원 하간이거든요. 송원 하간인데 연대로 말한다면 퇴계의 저술과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송계명 리학 통록이란 것도
적어도 중국의 송대 원대의 철학사, 아주 그 초기적 철학사다 이래 볼 수 있고, 근 10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또 중요한 송원 하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다 그렇게 이 저려와 함께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홍 교수님이 자꾸 던져주시는데 제가 어디 가면 요새 시간 길게 주어진 시간 외에 안 하는데 좋은 모임 같아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송계 원명 이학 통록이 송계 할 땐 개는 말이거든요. 송나라 말부터 원명, 원나라, 명나라까지 이학, 주작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통괄적인 기록이 송계 원명 이학 통록인데, 이 아까 이야기했던 진영첩이라는 분이 이 주자 문인에 대한 연구를 대갑니다. 근데 자기 말이 논문 속에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이 중국에 미리 알려졌더라면 중국에서 주작 문인에 대한 연구 성과가 100년은 빨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조선 반도에 있었던 궁벽한 산골에 있었던 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 학자들을 발굴하고 소개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게 퇴계가 적어도 주자를 넘어서 지향하는 부분도 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작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책이 홍 교수님 말씀처럼 이 주자 저료하고 그다음에 송계 이학 통록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질문했고 다 나오니까 명단이 이 제자구나 뭐거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글 안 보죠. 뭐 핵심적인 특히 철학 논문 사람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딱 그 핵심되는 귀절 몇 개만 보고 논문 쓰는데, 이거는 뭐 이제 편지글 또 하염없이 읽어봐야 되고 하루 종일 읽어도 건질 거 한두 개밖에 없고 이제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선택해서 자신의 중심적 공부책으로 삼았다는 것, 이게 우선 제일 드러나는, 요즘 말하면 제일 허접한 자료를 가지고 제일 중심책으로 삼았다, 공부에 그 삼았다는 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저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발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